지금 요동치는 암호화폐 시장과 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 대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 달에 비트코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2008년 9월 15일에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금융 중개기관을 중심으로 해오던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뭐 주기적으로 한 10년여마다 금융위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탈중앙화 시스템을 벗어나서 그 P2P 거래, 피어 투 피어 거래를 해야겠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거래가 형성이 안 됐습니다. 안 되다가 2013년에 키프로스에 외환위기가 오면서 키프로스의 많은 부호들이 키프로스 돈을 버리고 비트코인을 갖게 되면 이때적 가격이 조금 움직였다가 그 뒤로 또 잠잠하다가 2018년에 들어서 이제 17년 말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작년 2020년 3월 17일 저점으로 다시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6만 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뭐 재밌는 게 하나가 이제 사람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 2010년에 1년 뒤에 피자 데이라는 걸 준비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사람들 관심을 끌기 위해서 피자 한 판에 피자 두 판에 1만 비트코인을 지금으로 치면 5천억 원에 해당하는 가격에 1만 비트코인에 피자 주문했는데 22일 날 피자가 배달되어서 이거를 피자데이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물건이 거래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17년에 12월 16일에 19,497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러게 했던 이제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20년 3월 17일에 4,945달러라고 저점을 기록하고 쭉 올랐다가 금년 4월 13일에 63,503달러를 기록했다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그때 많이 올라갔던 이유, 2018년, 17년 말에 많이 올라갔던 이유는 ICO 열풍이 불었습니다. ICO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트코인을 발행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암호화폐를 발행할 때 백스를 발간하고 자금을 모금하는데 주식시장에서 IPO와 마찬가지 그런 개념으로 ICO라고 하는데 그 열풍이 불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된 배경에는 이런 예컨대 일본에서 자금결제법이라는 걸 개정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지급결제 기능을 하는 화폐다. 금융상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미국의 주은행 감독협의체에서도 그런 규정을 하고 시카고 상품 거래소 옵션 거래소에서 선물을 출시하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그리고 BIS 이것이 최소한 어느 정도 금융상품으로 기능을 하는구나 하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투자자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 때문에 떨어졌다가 쭉 이제 유지가 됐다. 최근 들어서 요건 제가 좀 더 큰 그림이 있어요. 큰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나와 있으면 요때 올라간 거 지금 올라간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이유는 이때는 이제 그 개인들의 투자 열풍이었고요. 이런 이제 시카고 선물이라든지 혹은 일본의 이런 자금결제법 이런 거 보면서 이제 개인이 몰린 건데 지금은 이제는 완전히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에 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우리가 테슬라를 많이 들서 알고 마스터카드 트위터도 참가하고 있고 뉴욕 멜론 은행도 비트코인 거래를 하고 있고 뭐 여러 이제 특히 이제 캐나다에서 이게 비트코인 선물인데요. 비트코인 ETF 선물을 승인하면 지금 캐나다 증권 거래소에서는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가 되고 있고 일본도 지금 뭐 계속 지금 미주은행과 J코인, S코인 이런 걸 계속 지금 발행을 하고 있고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라고 하는 코인을 발행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28억 정도의 멤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페이스북이 리브라가 통용이 되면은 완전 기축통화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준이 계속 강압을 해서 못하게 해서 지금 이게 바뀌었습니다. JP모간도 그렇게 반대하던 JP모간도 JPM 코인을 발행하라고 뭐 여러 기관 투자가들 참여하면서 하고요. 한국은 이걸 못하게 하니까 대신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 디지털 에셋이라는 수탁에서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게 디파이라고 해야죠. 열풍이 불면서 암호화폐가 이제 한 10,000개 정도 나와 있는데요. 그 10,000개 정도 암호화폐를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있는 불필요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더 다른 걸 또 갖고 싶어 할 때는 이걸 교환할 대출도 해주고 예금도 하고 대출도 하는 그런
그 디파이 열풍, 그 일종의 P2P 거래죠. 이런 게 불면서 작년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와 다른 점은 여기는 개인 투자 중심이고 이거는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가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게 금융자산으로서 기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올라갔는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작년 3월 17일에 미 연준이 양적 완화를 재개하고 제로금리를 재개한 것이 큰 겁니다. 왜 그림이 약간 잘못된 여기가 있는데 작년 3월 17일에 그 미국 연준이 양적 완화를 재개하고 제로금리를 하면서 미국의 주가도 올라가고 나스닥이나 다우존스도 다 이때를 저점으로 올라가고 이 또 암호화폐도 이때를 저점으로 해서 가격이 쭉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근데 이제 암호화폐는 좀 특성상 기관 투자자들이 몰려가면서 더 많이 올라간 폭이 이제 근데 나스닥이나 다우는 한 2배밖에 안 올라갔지만 이거는 뭐 거의 10배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이번에 또 떨어져서 또 난리가 났죠.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마 받고 있는데 떨어진 것은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진입해서 사실 많이 올라갔다는 것도 이제 제기됐지만은 중요한 중 하나가 이제 중국이 내년 2월 달에 이제 민간이 발행하는 암호화폐 정도가 아니고 내년 2월 달에 중국이 인민은행에서 디지털 위안을 발행을 합니다. 그 발행은 지금 시험 사용 중이고요. 내년 2월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상용화한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아날로그 통화는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가 완전히 세계 기축 통화인데 이제 중국은 디지털 화폐 시대에는 위안화를 기축 통화로 가져가야겠다. 제가 중국 학자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중국 학자들은 대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중국 인민영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겠지만 결국은 중국이 경제 발전만 가지고는 미국의 국민들의 웰페어를 따라갈 수가 없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만큼 잘 사는 것이니까 중국도 어떻게 하든지 기축통화를 가져가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안화 국제화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위안화, 디지털 시대를 생각하고 이제 박차를 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민간 암호화폐들이 혹시나 디지털 위안화에 지장이 될까봐 지금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를 금지했다가 며칠 전에는 채굴다에 못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바이낸스라고 하는 세계 최대 거래소가 이번에 미국의 송유관 그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 그 송유관 해킹 사건에 약 59억 달러 정도의 암호화폐로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해커들이 이제 돈을 지급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암호화폐로 지급해달라고 했는데 그 암호화폐가 어디서 나갔는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라고 하는 거래소에서 돈이 나간 걸로 의심을 하고 지금 수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팔다가 테슬라 결제를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뭐 그냥 촐랑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전략가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 밑에 나오지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2% 4월에 올라가고 5월 달에는 6% 정도 될 걸로 전망이 되면서 이러면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이제 올라간 것도 미국의 양적 완화 재개와 금리 제로 저점을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 그 반대 현상으로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서 금리를 올리거나 양적 완화를 축소하면은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더 이상 안 받겠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큰 이렇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뭐 이걸 가지고 뭐 또 뭐 폭락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데 그건 아니고 지금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35,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아침에 38,00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악재들이 다 거의 드러난 거죠.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대충 시장을 보면은 시장이 현재 거의 제가 어제 요거 자료를 만들어 보내드리면서 체크해봤는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인이 만 개가 넘게 발행되어 가서 거래소가 303개고요. 마켓은 4만여 개나 됩니다. 약 1조 6천억 달러 정도의 그 시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주요 거래소를 제가 한번 봤는데, 거래소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이낸스가 세계 1위 거래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거래소 빗썸이 7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인원이 11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뭐 다들 엄청나게 많은 코인들 상장을 하고 있어요. 뭐 근데 여기도 제가 약간 주어졌는데 약 380개를 코인을 거래하고 있고 후오비 글로벌도
333개를 거래하고 있고요. 그 밑에 코인베이스, 이번에 이제 상장을 해가지고 주목을 받아서 64개를 거래하고 있는데, 코인베이스가 미국에 이번에 나스닥에 상장해서 기업 가치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0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약 한 400조, 350조 정도예요. 두 번째가 SK하이닉스인데 SK하이닉스가 맞먹는 시총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이미 제도권에 완전 정착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비썸도 나스닥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그래서 이렇게 대중 거래소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중 암호화폐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2009년 1월달에 비트코인 처음 나온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진화를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 당시에 지역 결제만 목적으로 사실은 이 사람들이 2009년도에 벌써 그전에 한 10여 년 전부터 쭉 연구를 해오던 사람들이에요. 유럽에서 연구를 해오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2008년 9월 10일 리만이 파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더 이상 미국 달러에 의존하는 이런 시스템은 안 되겠다 해서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후에 엄청 진화가 됐습니다. 이걸 좀 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문제가 있지만 친구에 한 번도 거의 12년 동안 중단된 적이 없이 지금까지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무서운 건데요. 지난 12년 동안 고수 해커들이 이 프로그램을 해킹하려고 했지만 해킹을 못했습니다. 해킹은 거래소에서 허술한 거래소에서 해킹이 됐고 이 비트코인 자체는 해킹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12년 동안 24시간 언제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처음에 구상은 제가 여러 자료 논문을 보면은 완전히 세계의 새로운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제 어느 나라 중앙은행도 그 자기 나라 돈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철학적 기반으로 출발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그 문제점을 보완한 지역 결제 화폐로 라이트코인이라는 게 나왔고 요새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스마트 계약인데요. 왜냐하면 스마트 계약은 뭐 이제 어떤 조건하에서 서로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끼리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돈을 모아가지고 저 중동에 있는 혹은 실제 있는 일인데 중동에 있는 그 난민들에게 식량이나 약품을 보낼 때 혹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너무도 교육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 하기 위한 노트북 이런 걸 보낼 때 그런 조건 하에서 이걸 보냅니다. 아마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이 코인은 반드시 난민들의 식량이나 의약품 혹은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의 교육 자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서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스마트 계약을 하는데 그런 것에 이더리움이 엄청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더구나 디파이 열풍이라고 예금 대출하면서 이게 불면서 이더리움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더리움에서 더 이제 발전시킨 이오스라든지 혹은 에이다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유명한 비탈리 부토린이라고 러시아 태생 캐나다 학생이 대학교 다니다가 학교를 중퇴하고 만든 대단한 건데요. 그다음에 국제 송금하는데 리플이나 스텔라가 많이 사용되는데 국제 송금 같은 게 지금 송금하려면 뭐 한국에서 은행에서 송금해가지고 미국에 우리 금융결제원을 거쳐가지고 또 뭐 국제적인 또 시스템을 거쳐서 미국에도 똑같은 시스템을 거쳐가면 일주일 걸리고 그 단계마다 수수료를 내야 되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거는 바로 그냥 순식간에 거래가 되면서 비용도 거의 뭐 미미하게 들 정도밖에 듭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완전히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 주요 은행도 여기 다 가입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입했는데 수수료마다 1년에 뭐 몇 억씩 내는데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이 다 가입해 있고요. 그런 것이 또 좀 더 발전된 스텔라라는 것도 좀 나왔고 요즘은 이제 IoT라고 그래서 만물 인터넷이 이제 중요하죠. 뭐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전부 만물 인터넷으로 연결된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렸다. 한국에서 이걸 개량을 해가지고 앞으로 자율주행차를 개량해가지고 현대그룹 마이나 계열의 회사에서 HDAC이라고 하는 걸 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익명 거래도 그다음에 최근에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게 요즘 달러 가격이 이제 가격 흔들리니까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건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그래서 가격이 안정적인 요거는 전부 달러에 연동된 거고 요거는 일본 엔화에 연동된 코인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미국 금리가 오르면은 더 이게 주목을 받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거는 이제 또 블록체인이 여러 개 따로 있는데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또 암호화폐가 나오고 요즘 디파이 열풍의 통화들 그다음에 넷 NFT라고 그래서 요즘
뭐 예술품 같은 거, 복제 불가능한 뭐 원본 인증 같은 거, 이런 상품들이 또 그래 되면 여기 코인들이 많은데, 코인이 그래서 이렇게 진화되다 보니까 지금 만여 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앞으로 2만 개도 더 될 거예요. 왜냐하면 특징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초연결이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이 모바일폰, 이 모바일폰으로 다 P2P 거래가 되는데, 이 모바일폰 거래될 때마다 여기에 암호화폐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 예를 하나 쉽게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게임 회사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영국에 있는 게이머가 한국에 있는 게임 회사에 뭐 예컨대 NC소프트에 무슨 리니지라는 게임을 사려고 그러면 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엄청 비싸요. 근데 어디 사냐면 애플에 있는 애플 스토어나 구글에 구글 플레이에 들어가서 사거든요. 근데 매출액의 30%를 가져갑니다. 애플이나 구글이. 근데 어마어마하게 가져가지고 1,000만 원짜리 사면 300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게이머가 한국의 NC소프트에 바로 접속해서 게임을 사게 되면은 그걸 안 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접속할? 근데 서로 믿지 못하잖아요. 뭐 미국에 있는 뭐 스미스가 NC소프트 누군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이 모바일 폰으로 접속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블록체인이에요. P2P 거래에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거. 그게 이제 바로 구글 플레이나 애플 스토어도 자기들 믿고 하라 해서 그 믿는 대신에 거래해 준 대신 30%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블록체인으로 거래하면 그 완전 신뢰가 되면서, 그래서 그 블록체인에 들어가는 코인이 바로 게임 코인이라는 게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는 애플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안 들어가고도 바로 직거래를 통해서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뭐 계속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초연결 초진영 혁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연결 혁명, 초진영 혁명인데, 초연결 혁명이 가속화될수록 엄청나게 많은 코인들이 나올 거예요. 그 코인들이 앞으로 이게 완전히 그 4차 산업혁명의 헬멧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디파이 열풍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도 많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가장 급등 배경을 제가 보면은, 이거는 이제 유동성, 역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기 때문에 유동성,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가 진입 본격화되었고, 디파이 열풍이 불었고, 그 다음에 오버슈팅,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니까 오버슈팅,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수요 측면에서, 공급 측면에서는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늘 똑같은 양으로 공급되는 게 아니고 반감기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은행,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라는 게 등장하면서, 이제 중앙은행도 이제 종래 아날로그 법정 통화 대신에 이번에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내년 2월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미연준도 준비한다고 그러고 한국은행도 준비하고, 왜냐면 이걸 안 하면 이제 앞으로 디지털 시대에 중국 사람들이 다니면 디지털 위안화 가지고 한국에 와서 거래하면은, 우리나라가 잘못하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원에 편입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이제 디지털 화폐 시대로 가는구나 하는 인식을 아마 엄청나게 확산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더 오히려 제가 보는 사람들을 가끔 언론에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CBDC가 등장하면 민간 그 화폐가, 디지털 화폐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제 완전히 종이 조각이나 코인을 하던 이런 시대가 지나고, 마치 옛날에 금본위제, 은본위제 하다가 법정화폐를 넘어온 데다 수백 년이 걸렸어요. 그러다가 법정화폐에서, 이게 아날로그 화폐죠.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인데, 그 민간이 할 때는 긴가민가 하다가 중앙은행 CBDC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정말 이제 완전히 디지털 화폐로 가는구나 하는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요거는 제가 유동성이 3월달 계기로 해서 이렇게 미국이 돈은 풀리고 금년 제로가 되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걸 제가 보여준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달러가 돈이 많이 풀리면 약세가 되면서 그렇고요. 아까 지금 기관 투자가 진입이 본격화됐다는 게 원인이고, 그 다음에 디파이 열풍. 디파이라는 게 이제, 이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암호화폐가 아까 10,000가지가 나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10,000가지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거래하는 거예요. 그냥 P2P로 거래하는 거예요. 은행이 필요 없어져요. 나는 내가,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더리움이 필요해. 그럼 이더리움 필요한 사람하고 그 플랫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냥 예금하고, 남는 건 예금하고 필요한 건 대출 받고 하는 그런 거래가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암호화폐 시대가 도래하면은 이것이 은행을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반감기라는 게 그건데요. 처음에 이제 출시할 때는 이게 블록체인을, 비트코인 경우는 10분마다 이렇게 블록을 만들어서 체인을 연결해 나가는 건데요. 그 10분마다 블록을 만든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50비트코인을 줍니다. 이래서 돈을 발행하고, 그러니까 돈이 완전히 실물 거래에 필요한 만큼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4년 뒤에, 몇 년 뒤에는 25비트코인을 줬다가 이걸 계속 반감기, 반씩 줄여 나갑니다. 최종적으로 2100만 개를만 발행하게 돼 있어요. 현재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5월 달에 6.25비트코인으로 또 반감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앙은행 CBDC가 등장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앞으로 민간 암호화폐도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민간 암호화폐는 제가 그저께 TV 나왔는데 뭐 반대론자가 나와가지고 난리 피는데 중앙은행 CBDC가 나오고 한국은행도 CBDC가 나오면은 디지털 원화가 나오면은 이게 완전히 시장이 바뀌는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최근에 하락한 건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중국의 규제,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내년에 2월 달에 디지털 위안화를 앞두고 지금 민간 혹시나 그것이 정착에 지장이 될까봐 지금 그런 거고요. 그럼 쭉 아까 얘기한 바이낸스 수사, 일론 머스크 얘기 또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그런 나오고요. 지금 최근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보기에 지금 가격이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데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게 이번 6월 15일에 열리는 미국 FOMC를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이제 처음에 우리가 많이 한국에서 4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4,600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반등 배경은 이제 뭐 그런 겁니다. 미국의 가장 큰 게 미국에서 물가가 올라가면서, 국채금리 올라가다가 연준에서 계속 아직은 아니다 하는 바람에 국채금리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다시. 1.7까지 올라갔더니 1.6까지 떨어졌는데 1.5까지 재진입할 거다. 이런 전망이 하면서 다시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번에 6월달 미국 FOMC에서 어떤 금리 방향을 내놓을 거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저는 수차례 제가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데 얘기했는데 2018년 같은 급락은 없다. 수요 기반이 굉장히 탄탄하다. 기관 투자가들이 계속 진입하고 있고 고래들이라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암호화폐를 많이 보유한 사람을 고래라고 그래요. 고래들이 보유를 재개하고 있고 이런 통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디파이 열풍 불고 요즘은 NFT라고 그래야죠. 그래가지고 원본 인정이죠. 디지털 블록체인을 가지고 원본을 인정해가지고 예컨대 뭐 누가 뭐 손흥민이가 골을 넣는다 그러면 골을 넣는 그 장면을 딱 그냥 오직 유일한 원본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니면 뭐 피카소 작품이다 그걸 만들어서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는 이게 또 굉장히 열풍을 불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벌써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다만 중요한 것 앞으로 남은 변수는 미국의 연준에서 금리를 언제 올리느냐, 돈을 언제 회수하느냐가 하나의 또 변수가 될 거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를 발행하고 또 계속 이 피어 투피어 이 모바일 스마트 이 초연결 시대가 도래되면서 앞으로 더욱더 이런 비트코인 암호화폐, 각종 암호화폐가 더 많이 발행되면서 다만 중요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그냥 이거예요. 이제 미국 연준을 제가 정리해 놓은데 제일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필요한 법규를 전혀 도입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지금 우리나라는 통신판매업자를 간주하고 있어요. 통신판매업자. 하다 보니까 통신판매업자가 뭐냐면 주로 뭐 여성들이 앱을 만들어서 물건 파는 것도 통신판매업자고 전국에 한 3,400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판매업자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지를 파악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빨리 그걸 좀 정비를 해가지고 일본은 벌써 2017년에 법을 개정해서 지금 일본은 그 당시에 22개를 인가 했는데 지금 제가 최근에 조사해보니까 한 30개 정도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엄격하게 자격을 갖춘 거래소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안정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리고 중요한 게 거래소를 정비해가지고 거기에 거래소에 상장하는 코인에서 상장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나를 금융당국이 엄격히 심사를 감독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러면 투자자들이 거래소 상장된 코인은 믿고 거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기 코인, 이 스캠 코인이라 사기 코인이 사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거래를 안정시키는 게 필요한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금은 제일 문제가 자금 세탁 방지나 이번에
미국의 송유관 것처럼 그 테러에서 이거나 그런 거 의심 거래 징후 이 발견을 지금 은행에다 맡겨놔요. 그러니까 은행이 지금 그래서 계좌를 개설한 은행보고 하라고 하니 해서 보고하라고 하니 은행들이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은행들이 겁이 나서 지금 책임만 떠맡을까 봐서 은행들이 계좌 개설을 안 해주고 있으면 이게 우리나라 암호화폐 산업이 죽게 돼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건데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이렇게 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은행보고 우리나라 완전 행정 편의주의 발상인데 지금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데서 하고 있거든요. 금융분석원에서 다 거기 뭐 금융 전문가, 경찰, 검찰 뭐 다 파견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쭉 거래를 분석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바로 조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사된 사람이 누구냐? 옛날에 그 최태원 씨가 그래서 공금을 써서 파생상품 거래했다는 게 드러나서 잡힌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데 이번 암호화폐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를 자산을 인정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정부에서 하지 않고 은행 보고 하라고 하니까 은행들이 못하니까 지금 잘못하면 은행이 이번에 정확하게 몇 개인지 파악도 안 되지만 230여 개 거래소 중에서 통장 개설을 못해서 200개 이상은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건데 정부가 빨리 이걸 인정을 하고 금융정보분석원 같은 비슷한 유사한 조직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장 안정화 방안은 너무 급등하면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처럼 뭐 예컨대 상한선을 두거나 서킷 브레이크 이런 걸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죠. 이렇게 되면 이런 걸 제반적으로 다 들어가는 업권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대요. 제가 국회에다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요새 국회의원들이 뭐 다른 데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뭐 그냥 내년 선거에 뭐 이런 것만 신경 쓰고 당권에만 신경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 빨리 제정을 하면은 투자자 보호가 되고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4,400명의 혈맥이기 때문에 돈이 안 들면 안 되죠. 돈 들면 초연결 혁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4,400명의 발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빨리 여건법을 만들어서 이런 필요한 규제 이런 것들 지금 다른 나라는 다 하고 있거든요. 일본도 미국도 그렇고 뭐 저희 뭐 스위스라든지 독일 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누군가 잘못 보고해가지고 이거는 돌덩어리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4년간 필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